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산행을 함께하는 안내선악회를 알고 계십니까? 일반 대중들은 가장 먼저 불건전한 이미지를 연상할 수도 있는데요. 안내선악회는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산행지를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자 시스템입니다. 안내선악회는 운영 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교통수단만 함께 이용하는 산악회 또는 여행사를 일컫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등산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안내선악회의 인기도 높아졌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안내선악회의 장점과 단점, 이용할 때 참고하면 좋은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안내선악회를 이용해본 경험이 많고 버스 산행도 오래도록 진행해본 산행대장으로서 기존의 블로그와 유튜브에 소개된 그 어떤 콘텐츠보다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정말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버스 산행을 진행하는 산악회는 크게 친목산악회와 안내산악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친목산악회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모임 참여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 산악회로서 동창산악회, 직장산악회, 연령대별 산악회, 주부산악회 등을 의미합니다. 산악회장과 운영진이 인솔자로 나서며 산 위에서도 참가자를 인솔합니다. 안내산악회는 여행사와 비슷한 개념의 일회성 산악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모든 과정을 안내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내산악회는 버스로 이동하는 과정만 안내하며 산에서는 인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산을 찾으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북한산을 찾는다거나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금정산을 찾을 경우, 광주에 사시는 분이 무등산을 찾을 경우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 높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등산에 점차 흥미를 느끼고 백대명산을 비롯한 지방의 명산을 대중교통으로 찾으려고 한다면 왕복 교통비와 숙박비 등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 안내산악회를 이용하면 이러한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남 해남에 위치한 두륜산을 방문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소 11만 6,400원, 자차를 이용하면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포함하여 14만 1,076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두륜산은 이동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숙박까지 할 경우엔 최소 5만원 이상의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하지만 안내산악회 버스를 이용할 경우엔 전날 밤에 출발하는 무박산행은 62,000원, 당일 산행은 48,000원으로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이용하는 상황에 비해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방의 산행지를 찾을 경우엔 고속버스와 기차의 배차 간격이 긴 편이고 오후 일찍 막차가 끊기는 지역도 많아서 불편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시내버스나 택시 등을 통한 이동시간을 감안한다면 대도시나 중소도시 근처에 있는 산이 아닌 이상 당일에 왕복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차를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안내산악회 대비 이동시간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버스 전용차로 때문입니다. 안내산악회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 이동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주말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경상도권 산행지를 찾을 경우엔 대전 신타진까지, 전라도권 산행지를 찾을 경우엔 천안 분기점까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내산악회 버스를 이용하면 교통정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엔 편도 기준으로 자차 대비 최소 30분 이상, 교통정체가 심할 경우엔 자차 대비 최대 2시간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권 안내산악회의 경우엔 사당역에서 출발하는 산악회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상에 위치한 동천, 죽전, 신갈 정류장 등을 거쳐가기 때문에 경기 남부에 거주하는 분들이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버스를 탑승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 강북지역이나 인천 또는 경기권 주요 도시에서 출발하는 안내산악회도 있습니다. 지방의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안내산악회도 대부분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하철역 같은 장소에서 출발합니다.
2010년대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지방의 군단위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도 이용객 감소로 인해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감소하거나 터미널이 폐쇄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반면에 고속도로가 늘어나며 관광버스를 통한 지방 산행지로의 접근성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직접 운전하여 산행지를 찾으면 피로도가 매우 높아 졸음운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정차하고 잠을 청해야 하는데 당연히 총 이동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관광버스를 이용하면 산행전과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만 잘 한다면 즐겁게 산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악회는 계절별로 가장 좋은 산행지를 올려놓고 목액합니다. 예를 들어 봄철에는 벚꽃, 진달래, 철쭉군락지가 있는 산, 여름철에는 시원한 계곡과 폭포가 있는 산,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가 아름다운 산, 겨울에는 설경과 상고대가 아름다운 산으로 산행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등산 경험이 많지 않다면 안내산악회에서 올려놓은 산행 일정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더해 약간의 정보 검색을 통해 신청하시면 특정 계절에 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접근성 문제로 인해, 자차를 이용할 경우엔 차량 수거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원점 매기 코스로 산행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안내산악회를 이용할 경우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들머리와 날머리를 달리하여 산행 코스를 설계하기 때문에 똑같은 풍경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단일 산행 코스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참가자의 체력 수준과 다른 니즈를 고려하여 난이도와 소요시간이 다른 2개에서 3개의 코스를 운영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목액이 잘 되는 안내산악회에는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인기 산행지는 여러 개의 코스를 올려놓기 때문에 선택권이 넓은 편입니다. 친목산악회에 참여하면 인솔자가 이끄는 페이스에 맞춰 따라가야 하고 때로는 뒤에 처진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안내산악회는 각자 알아서 산행을 하기 때문에 페이스를 조절하기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친목산악회에 참여하면 친목도모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치 않는 음주와 뒤풀이에 강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 중에 버스 내에서 음주 가무를 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불법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과거에 좋지 않은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친목산악회도 여전히 꽤 있습니다. 산행지 현지에서 뒤풀이를 하게 되면 귀가 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늦어지는데요. 반면에 안내산악회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버스만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없고 이동 중에 온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시간 낭비도 없습니다. 친목산악회는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위계서열이 있거나 이미 운영진을 중심으로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어 신규 참여자가 어울리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안내산악회는 일회성 모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대화 주제 및 페이스가 맞는 사람끼리 함께 산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산악회 대장님은 산에서 모든 참여자를 인솔하지는 않지만 근거리에서 함께 산행을 한다면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내산악회는 정시 출발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산행 대장이 상황에 따라 유도리 있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분이라도 늦으면 칼같이 버리고 갑니다. 이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요. 출발지와 경유지, 휴게소에서 탑승시간, 산행 종료 후에 출발 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이 절약됩니다. 안내산악회는 주로 네이버나 다음카페,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목액하는 곳이 많습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나 앱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카페나 밴드를 통해 운영하는 산악회는 운영자가 수작업으로 신청, 입금, 환불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안내산악회를 중심으로 불편한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산행을 신청하고 계좌 이체하는 곳은 취소 및 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곳도 꽤 많습니다. 원하는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산악회도 많지만 입금 순서대로 강제 배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원하는 좌석을 지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좌석으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면 계좌이체나 결제 취소가 아닌 포인트로 환불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 산행 일정은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기 때문에 원하는 일정에 참여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객이 미달되면 산행이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출발 최소 인원을 표시하는 산악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산행 출발 전까지 정상 출발이 가능할지 스스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소규모 그룹이 단체로 취소할 경우엔 산악회 입장에서는 적자이기 때문에 산행을 취소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카페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산악회는 산행을 취소하더라도 문자 등의 안내수단을 통해 신청자에게 취소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산행 당일에서야 취소 사실을 알게 되어 주말 일정이 펑크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안내 산악회는 타이트하게 산행 시간을 제시하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정말 얄짤없이 버리고 출발하는 안내 산악회들이 대부분인데요. 산행 경험이 부족하고 체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산행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거나 오래 휴식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정상에 인증 대기 인파가 많을 경우엔 시간 관계상 개인 인증 사진을 남기지 못하고 바로 하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안내 산악회를 처음 이용한다면 이용 경험이 있는 지인과 함께 참석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초보자가 혼자서 참여한다면 전체 참여 인원의 최소 3분의 2 이내에 들 수 있도록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지 기상 예보는 신청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비가 일정량 이상으로 예보되면 취소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안내 산악회는 비가 예보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산행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됩니다. 산행지로 이동 중에 대설주의보,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입산이 통제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인접한 산행지로 대체하여 진행하지만 환불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최근엔 인솔자 없이 운영하는 안내 산악회도 있는데요. 입산이 통제되거나 날씨 변수나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대처가 어렵다 보니 참여자 입장에서는 우왕좌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상 변화폭이 크거나 극한의 날씨에는 저체온증에 걸리거나 열경련에 걸릴 수도 있고 혼자서 산행을 하다 보면 부상을 입거나 탈진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인솔자가 없는 안내 산악회는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초보자들은 인솔자가 있는 안내 산악회를 이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출발지와 휴게소에서 본인의 안내 산악회 이름과 산행지, 차량 번호를 잘 확인하고 탑승해야 합니다. 제가 버스 산행을 진행할 때에도 타 안내 산악회 참가자가 잘못 탑승하시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초보자들이 행선지만 보고 탑승하기 때문입니다. 모객이 잘 되어 1호차, 2호차, 3호차 이상으로 증차되는 안내 산악회도 꽤 있는데요. 이럴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를 잘못 탑승하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원래 탑승해야 했던 버스는 이미 출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곰가을철 성수기에는 서울 사당역의 경우엔 버스 행렬이 1km 가까이 늘어서고 경찰의 주정차 단속 때문에 탑승해야 할 버스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내 산악회 이용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출발지에는 최소 15분 전에는 미리 도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붉은색이나 검정색, 흰색 계열의 관광버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휴게소에서도 휴식 후에 다시 탑승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제가 실제로 휴게소에서 지켜보면 잘못 탑승하시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대부분의 안내 산악회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버스가 아닌 임차료를 지급하고 버스를 수급합니다. 자체 버스를 보유한 안내 산악회도 있는데요. 이러한 안내 산악회는 다른 산악회 대비 참가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는 45인승 버스보다는 28인승 버스의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봄, 가을철 성수기에는 28인승 버스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공지와 다르게 45인승 버스로 강제 배차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버스를 수급하지 못할 경우엔 산행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버스 소유주가 요구하는 견적대로 버스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보유버스가 없는 산악회는 참가비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인기가 없는 산악회나 다른 산행 일정 대비 신청 인원이 적은 일정은 출고된 지 오래된 버스나 불친절한 기사가 배차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버스는 USB 포트나 220V 콘센트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데요. 연식이 오래된 버스는 USB 포트가 없거나 심지어 안전벨트가 고장난 좌석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연식이 오래된 버스는 쾌쾌한 냄새가 느껴져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월급제 기사와 자신이 보유한 차량으로 직접 운행하는 지입제 기사가 있습니다. 지입제 기사는 표면적으로는 땡땡 관광 또는 땡땡
특정 여행사에 소속된 버스 기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버스 소유주를 말합니다. 개인 택시와 마찬가지로 번호판을 구입하여 장착하는데 개인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며 전체 관광버스 기사 중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버스이기 때문에 승객보다 버스를 지나치게 아끼는 기사가 꽤 있습니다. 월급제 기사는 일반 직장인처럼 고정적인 월급이나 운행 실적을 기반으로 성과급을 받는 기사를 의미합니다. 친절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기사도 많지만 일반 직장인과 비슷하게 빨리 퇴근하고 싶은 니즈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부족한 기사도 있습니다. 운전을 과격하게 하거나 간혹 졸음운전을 하는 버스 기사도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SUV처럼 운전하는 기사도 경험해 봤는데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달려오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해서 충돌할 뻔한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급정거를 자주 하거나 운전 중에 욕설을 자주 하는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게 되면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없습니다.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은 봄, 가을철 성수기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토요일 새벽에 출근해서 장거리를 운전하고 저녁 10시경에 도착한 뒤에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바로 무박산행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인솔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행대장은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산행대장조차 숙면을 취해버리면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봄꽃 개화 시기, 단풍, 억새 개화 절정 시기가 달라지거나 냉해를 입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SNS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산행지 상태를 참여자 본인이 확인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개화 시기가 빨라지거나 절정기가 지났다고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안내산악회는 산행대장이 이동 중에 버스 안에서 종이지도를 나눠주고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 산행 과정에서는 이 정도의 정보의 양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된 산행 코스를 블로그나 유튜브 후기를 통해 미리 학습하고 참석해야 수월하게 산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종이지도는 산행 중에 분실하거나 적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찍어두거나 미리 온라인에서 다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하게도 두 좌석이 붙어있는 좌석보다는 혼자 앉는 좌석이 옆 사람에게 간섭을 받지 않아 편합니다. 각 좌석마다 USB 충전 단자가 있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이 충전하면 출력이 낮아 충전 속도가 느립니다. 오래된 버스는 전좌석에 USB 충전 단자가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장난 포트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여 보조 배터리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운전 중에 누군가와 자주 통화하는 기사들도 많은데요.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1열 좌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부에이터가 있는 자리도 너무 빵빵하게 틀면 매우 덥게 느껴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 또는 여럿이 함께 신청한 참여자들의 근처 좌석을 선택할 경우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잡담으로 인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얼굴을 붉힐 게 아니라 인솔자에게 건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날 밤에 산행지로 출발하는 무박산행의 경우엔 코를 고는 참여자 근처에 앉게 된다면 몹시 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마개를 준비하거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준비하여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동 중에 버스를 소등하긴 하지만 실내등이나 실외 조명, 옆자리 참여자의 휴대폰 조명으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대를 준비하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히터를 틀더라도 좌석에 따라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무릎 담요나 보온 의류를 준비해서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슬리퍼를 준비하면 좀 더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의자를 뒤로 지나치게 젖히게 되면 뒷좌석 참여자가 불편하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뒤로 젖히더라도 상호간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해를 구하고 젖히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산행 후에 양말을 갈아 신지 않고 슬리퍼를 신거나 발을 씻지 않은 상태로 등산화를 벗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부 안내산악회에서는 이러한 참여자들에게 재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들이 잘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겨울철에 아이젠을 버스 내부에서 착용하거나 탈착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기스가 날 수 있어 버스 기사들이 매우 싫어하는 부분이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젠은 항상 버스 외부에서 착용하고 탈착해야 합니다. 등산 스틱을 버스 내부에서 조립 패치하더라도 시트가 찢어질 경우에는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내 산악회를 자주 이용해 본 경험자로서, 그리고 아웃도어 플랫폼에서 지난 수년간 버스 선행을 직접 진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즐거운 등산 라이프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각자 이용해본 안내 산악회에 대한 경험 및 장단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도 알차고 실속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